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평양이 발칵 뒤집힌 그 한 줄. 대한민국 세계 강대국 4위. 하지만 진짜 폭풍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김정은의 검은 돈 30조를 굴리던 최고 은행가 한스. 한국, 곧 망할 분단국일 뿐. 그는 이 보고서가 쓰레기임을 증명하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속은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음을. 과연 그가 목격한 압도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30조의 향방을 뒤바꾼 운명의 3주, 지금 시작됩니다. 저녁 7시, 저는 취리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멤버십 클럽에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시아 독재 정권의 대리인들이 모여 있었죠. 한스, 김정은, 계좌 수익률 좋더군. 중국 관료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관리하는데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돈을 만지는 느낌, 세상을 쥐고 있다는 착각. 한스, 남쪽은 어떤가? 남한 말이야. 미얀마 장군이 시가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글쎄요. 북한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재벌들 갑질해, 노동 착취해, 정치 혼란, 게다가 분단국이잖아요. 전쟁 위험 때문에 투자하기엔. 맞아. 불안정하지. 러시아 은행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K-팝은 괜찮던데? K-팝. 저는 비웃었습니다. 문화 수출 좀 한다고 선진국입니까? 북한 김정은, 계좌 하나가 남한 중견기업 10개보다 안정적이에요.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즐겼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 슈미트, 58세, 취리히 프라이빗뱅크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죠. 알프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본사 30층 집무실, 벽에 걸린 1920년 설립 사진, 창가의 마르크 샤갈 원화. 제 전문 분야는 특수자산 관리였습니다. 특수자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북한 고위층 비자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저는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첫 번째 계좌를 확인하는 것. 계좌명 KJUN, 김정은, 잔액 150억 프랑, 우리 돈으로 20조 원입니다. 두 번째 계좌, 리영호, 50억 프랑. 세 번째 계좌, 최룡해, 15억 프랑. 전부 합치면 200억 프랑, 30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한 달에 5억 원을 벌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스위스 은행법은 완벽했으니까요. 고객의 신원은 보호되고 돈의 출처는 묻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클럽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벤츠 안에서 저는 블룸버그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국제전략연구소 발표, 국가 종합력 평가 순위. 별 관심 없이 클릭했습니다. 매년 나오는 보고서니까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여기까진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4위 한국.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뭐? 한국이 4위라고? 5위 영국, 6위 일본. 일본보다 위? 말도 안 돼. 저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건 분명 오타일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상세 보고서를 다운받았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경제력. 1인당 GDP 한국 48,000달러, 일본 42,000달러. 기술력.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한국 70%, 일본 8%. 군사력. 방산 수출액 한국 200억 달러, 일본 1억 달러. 문화력. 콘텐츠 수출액 한국 150억 달러, 일본 45억 달러.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분단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북한 옆 나라가 세계 4위라고?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틀렸어. 분명 틀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 우르줄라가 현관에서 맞이했죠.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이상한 보고서를 봤어. 무슨?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대. 세계 4위래. 우르줄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당신, 30년간 한국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늘 북한 돈만 봤잖아요. 남한은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무시만 했고. 나는 전문가야. 숫자를 보는 사람이라고. 숫자요?
김정은 계좌 숫자만 본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르줄라의 말이 뼈아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보고서가 맞다면 제가 30년간 잘못된 곳에 투자한 거라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분단국 주제에 감히 세계 4위? 북한보다 조금 나은 나라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제 30년 커리어를 뒤흔들 전화가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같은 시각, 취리 본사 이사회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있었다는 것을.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가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 에리 바이스만이었죠. 한스, 지금 당장 본사로 와. 회장님, 아직 출근 시간도.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에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한스, 그 보고서 봤나? 한국 사위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사회가 난리야. 우리가 30년간 북한에만 투자했는데 정작 투자해야 할 곳은 남한이었다는 거 아닌가. 하지만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에리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더군요. 한스, 너가 아시아 담당 아닌가? 30년간 뭘 한 거야? 저는 북한 고위층 자산을 안정적으로? 독재자 돈 굴리면서 정작 성장하는 시장은 놓쳤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진이 결정했어. 너가 직접 서울 가서 확인해. 서울이요? 제가 왜? 3주 안에 보고서 써. 한국이 정말 사위인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김정은, 계좌 200억 프랑을 남한으로 옮길지 말지 결정해야 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고객 배신입니다. 3대째 거래해온 배신? 틀린 곳에 투자한 게 배신이지. 에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스, 이건 명령이야. 거부하면 해고야. 30년 연금도 없어. 하지만 선택해. 서울 가서 진실 확인하거나 지금 당장 짐 싸거나. 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위협받다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내일 비행기 타. 파크 하얏트 호텔 예약해뒀어. 회장실을 나오는데 동료 크리스티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들었어? 서울 간다며? 어쩔 수 없어. 한국, 북한 시찰 가는 거야?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웃음니? 나도 우습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묻는 건데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나아? 말도 안 되지. 내가 가서 증명할 거야. 그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날 저녁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우르줄라가 물었죠. 서울에서 뭘 찾으려고요? 반박 증거지.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당신, 편견에 눈이 멀었어요. 편견이 아니야. 나는 전문가라고. 30년간 북한 돈만 본 전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스, 만약 그 보고서가 맞다면? 절대 아니야. 만약 당신이 30년간 틀렸다면?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 11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박 보고서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 한국 사위 주장 반박. 서론, 한국은 분단국으로서 구조적 한계를 가짐. 본론, 첫째, 경제는 재벌 의존적이며 불안정. 둘째, 기술력은 과장됨. 셋째, 북한 리스크 상존. 손이 잘 움직였습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한국 따위가 일본을 넘어설 리 없다고. 하지만 잠들기 전 우르줄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일 서울 가서 이틀이면 증거를 찾을 겁니다. 한국이 여전히 북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음날 오후, 저는 취리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죠. 1등석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박 보고서를 다듬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문득 지난 30년간 제가 쓴 한국 관련 리포트가 궁금해졌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경제 분석. 제목, 재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안정적. 내용, 삼성과 현대의 지배 구조 문제로 한국 경제 불안정 예상. 반면 북한은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예측 가능.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했거든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치 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 강력. 한국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력은 안정적. 한국 코로나 대응 과잉.
여전히 북한 방역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선전. 하지만 북한 자원은 한국 문화 수출 증가. 그래도 북한 체제는 제가 쓴 모든 리포트에 패턴이 있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을 깎아내렸다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간 저는 거짓말을 팔았던 겁니다. 고객이 북한이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썼던 거죠. 선생님,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죠.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노트북 화면에 반박 보고서를 봤습니다. 한국은 분단국으로서 구조적 한계를 가짐.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경제는 재벌 의존적이며 불안정? 하지만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는 한국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다고 했죠. 기술력은 과장됨. 반도체 점유율 70%가 과장일까요?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박 보고서 전체를. 나는 30년간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독재자 돈 받으면서 나만을 깎아내렸어. 나의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고객 맞춤 리포트였던 거야. 부끄러웠습니다. 금융 전문가라는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더군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스타트업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요. 한국 회사인가요? 네. 근데 이제 유럽 진출하려고요. 취리히에 지사 낼 겁니다. 취리히에요? 네. 스위스 은행들이 우리 기술에 관심 많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스위스로 진출한다고?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기내 화면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였죠.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양산 성공. 현대차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 K-팝 콘서트 전 세계 매출 신기록.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한국이었죠. 착륙 30분 전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반박 보고서는 한 글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를 봐야 했습니다. 제 편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곧 착륙이었죠. 밤 11시 15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게이트에서 입국장까지 가는 통로가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천장에는 미디어 아트가 흐르고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통로가 왜 이렇게 아름답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취리 공항은 효율적이지만 무미건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외국인 줄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한산하죠? 앞에 있던 프랑스 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동 입국 심사됐으니까요. 얼굴만 보여주면 10초 만에 통과해요. 10초요? 네. 우리 같은 외국인도 사전 등록하면 자동으로 가능하고요. 취리는 아직도 입국 심사에 30분씩 걸리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자 제 정보가 화면에 즉시 떴습니다. 금융업 종사자시군요. 한국 방문 목적은? 시장 조사입니다. 관광도 하시고 가세요. 도장 쾅. 20초 만에 끝났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가는데 또 놀랐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제 가방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5번 컨베이어 벨트. 2분 후 도착 예정. 정확히 2분 후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총 8분. 취리에서는 최소 30분 걸렸는데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밤 11시 40분인데도 활기찼죠. 환전소를 찾았습니다. 현금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참고로 한국은 99%가 카드나 모바일 결제예요. 길거리 포장마차도 카드 받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현금을 받고 공항철도 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표를 사려고 매표소를 찾았는데 없더군요. 대신 기계가 있었죠. 외국인이시면 이 카드가 편해요.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편의점 다 됩니다. 하나로 다요? 네. 자판기도 되고 공공 화장실 휴지도 이걸로 살 수 있어요.
취리는 지역마다 카드가 달랐는데 저는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있었죠.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통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가 보였는데 비행기 1등석 같았습니다. 좌석마다 테이블이 있고 USB 포트는 기본이고 노트북 전원 콘센트까지 있었죠. 자리에 앉자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속도를 테스트해봤죠. 300mbps. 취리 기차보다 빨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새벽인데도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고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야?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였죠. 옆자리에 앉은 한국 청년이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세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일해요. 그의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새벽에도 일하시네요. 미국 회사랑 협업 중이라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일하고 있어요. 한국 스타트업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경쟁이 심한가요? 치열하죠. 근데 그만큼 성장도 빠르고요. 스위스 스타트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느려요. 우리가 제품 3개 출시할 동안 유럽은 회의만 하고 있어요. 뼈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서울역이 가까워지자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롯데타워, 남산타워, 그리고 수많은 고층 빌딩들. 취리 못지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이었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청년이 웃었습니다. 처음 오셨나봐요. 10년 만에 왔습니다. 사실 처음이었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 다른 도시일 거예요. 한국은 10년이면 2번 바뀌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역사를 나오니 택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부 전기차였죠. 파크하얏트 호텔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내비게이션도 켜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태블릿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경로와 예상시간, 요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충격적인데 앞으로 3주 동안 뭘 더 보게 될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놀랐습니다. 직원이 태블릿 하나로 모든 절차를 처리했고 1분 만에 끝났죠. 특별히 필요한 것 있으시면 룸 태블릿으로 주문하세요. 로봇이 가져다 드립니다. 로봇이요? 네. 24시간 운영됩니다. 방에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음성으로 조명, 온도, TV를 제어할 수 있었고 창문도 자동으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었죠.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실사 1일차, 서울 도착 첫날.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8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실시간 수화물 트래킹, 통합 교통카드, 300메가 와이파이, 전기차 택시, 스마트 호텔룸. 표면적인 거야. 인프라가 좋다고 선진국은 아니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1번. 인프라는 우수하나 경제 펀더멘털은 검증이 필요함. 타자를 쳤습니다. 2번.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지속 가능성 확인 필요.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3번. 북한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하지만 오늘 본 서울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강남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들, 거리를 오가는 차들, 배달 로봇까지. 내일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본다. 무인 시스템의 실효성, 사회 안전 수준, 경제 활력의 진위. 저는 다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일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강남 무인 편의점, 지하철 체험, 그리고 현지 비즈니스맨 인터뷰. 분명히 진실이 보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30년간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선진국이라면? 우르줄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공항부터 놀라웠어. 하지만 아직 판단은 이르지. 내일부터 제대로 봐볼게. 답장이 왔습니다. 편견 버리고 있는 그대로 봐요.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 청년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10년이면 2번 바뀌거든요. 그럼 30년이면 6번 바뀐 겁니다. 제가 북한만 보는 동안 한국은 6번이나 진화했던 거죠. 아니야. 내일 보면 알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거든요. 불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수요일 아침 7시. 저는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 도로가 막히지 않더군요. 러시아어가 없나? 지나가던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엔 심했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도 많고 출퇴근 시간도 자율적이라서요. 아침 식사를 하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었습니다. 무인 카페였죠. 입구에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즐기고 양심껏 결제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신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커피 머신 5대가 줄지어 있었고 각각 다른 원두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죠. 케냐,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블루마운틴까지. 블루마운틴을 무인 카페에서 가격표를 봤습니다. 8,000원. 취리에서는 3만 원은 하는데 커피를 내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현금통이 열려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가득했죠. 대충 세어보니 2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 돈을 그냥 둔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000원을 넣고 거스름돈 2,000원을 꺼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결제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오늘의 정직 지수 102%. 102%요? 100%가 아니라? 옆에 있던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02%가 무슨 뜻이에요? 어제 깜빡하고 안 낸 사람들이 오늘 와서 더 내고 간 거예요. 보통 98에서 100 사이예요. 그럼 거의 다 정직하게 낸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안 내면 도둑이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융업에 30년 있으면서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거래 비용이 제로였습니다. 감시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단지 신뢰만 있었죠. 카페를 나와 걷다가 또 놀랐습니다. 편의점이 보이는데 직원이 없었습니다. 입구에 안내문이 있었죠. 물건을 고르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세요.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은 직접 가져가세요. 들어가 봤습니다. 계산대에 정말 현금 박스가 열려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기 도둑이 없나요?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둑이요? 왜 남의 돈을 가져가요? 하지만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CCTV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 훔치면 안 되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물 한 병을 집었습니다. 1,500원, 2,000원을 넣고 500원을 꺼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걷다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앞에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저걸 그냥 두고 가? 10분쯤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이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취리히도 안전한 도시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가면 10중 8구 없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무인 식당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QR코드를 찍으니 메뉴가 제 스마트폰에 떴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동 번역까지.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니 5분 만에 로봇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로봇이 말까지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신뢰 경제, 거래 비용 최소화, 감시 시스템 불필요, 사회 자본 극대화. 금융 전문가로서 이건 혁명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본 어떤 시스템보다 효율적이었거든요. 오후에는 테헤랄로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높은 빌딩마다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1층에는 스타트업 카페와 코워킹 스페이스가 즐비했습니다.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24시간 운영, 무료 커피, 초고속 인터넷, 3D 프린터, 수면실까지. 하루 이용권 얼마예요?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무료예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거든요. 정부가 지원한다고요? 네.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봐요. 규제 샌드박스, 세금 혜택, 투자 매칭까지 다 지원하죠. 취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위스는 규제가 너무 많거든요. 저녁이 되자
강남역 근처는 더 활기찼습니다. 거리 공연, 팝업 스토어, 푸드 트럭, 모든 게 역동적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안전한가 봐요? 커피숍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범죄율도 낮고 CCTV도 많고 무엇보다 시민 의식이 높아요. 밤 11시 다시 무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침보다 현금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돈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감시로, 스위스는 계약서로, 한국은 신뢰로 사회가 작동한다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오늘의 관찰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하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50m쯤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이야? 유리로 된 투명한 부스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자동문이 열렸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고? 안으로 들어서니 더 놀랐습니다. 의자는 쿠션이 있는 소파 같았고 USB 충전 포트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미세한 물 입자가 분사되고 있었죠. 쿨링 미스트 시스템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회사원이 설명했습니다. 여름에 체감 온도를 5도 낮춰줘요. 겨울엔요? 의자에 열선이 들어가요. 엉덩이가 따뜻하죠. 취리에서 10년 살았지만 이런 버스 정류장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있었고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나타났습니다. 271번 2분 31초.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차 10초 이내예요. 회사원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버스 안이 얼마나 붐비는지도 나와요. 화면을 보니 정말 버스 내부 혼잡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여유,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혼잡. 정확히 2분 31초 후 271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전기 버스였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죠. 버스에 올라타니 또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좌석에 USB 포트, 개인 에어컨 송풍구, 심지어 좌석마다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버스예요? 네. 서울 시내버스는 다 이래요. 운전기사 윤상훈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명찰에 영어 이름도 적혀 있더군요. 기사님이 영어를 하시네요. 서울시에서 교육받았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요. 기본 회화 정도는 다 해요. 취리 버스 기사들은 독일어만 하는데 버스가 출발하자 스크린에 노선도가 떴습니다. 현재 위치, 다음 정류장, 예상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죠. 음성 안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2호선,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윤 기사님, 한국 버스 기사가 되기 어렵나요? 예전보다 대우가 좋아졌어요. 월급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존중해줘요.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윤 기사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알려줘요. 교통 상황에 따라 노선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어요. 버스 노선을 바꿀 수 있다고요? 네.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 사고로 막히면 우회하고 승객이 없는 정류장은 패스하고 이런 유연성은 취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윤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위스 버스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유럽 출장 갔을 때 버스 탔었어요. 깨끗하고 정시 운행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너무 경직됐어요. 융통성이 없달까. 그게 정확성 아닌가요? 정확성과 경직성은 달라요. 한국도 정확해요. 근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죠.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뼈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기본이고 승강장 곳곳에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좋음 15 마이크로그램.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향기가 나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다른 향을 내보내요. 아침엔 상쾌한 향, 저녁엔 편안한 향. 차 안의 스크린에서는 뉴스, 날씨, 주식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500mbps. 지하철 안에서 이런 속도라니. 삼성역에서 내려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걷는데 천장에 디지털 스크린으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상을 걷는 느낌이었죠. 코엑스몰에 도착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수족관, 홀로그램 안내원, 자율주행 안내 로봇. 안녕하세요.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로봇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푸드코트요. 따라오세요. 로봇이 앞장섰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영어로 설명해 드릴까요? 로봇이 상황을 파악하고 언어를 전환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했죠. 사용자 중심 설계, 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이용자 편의, 효율성과 배려의 공존,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 갑자기 취리에서의 10년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지만 차가운 시스템, 효율적이지만 배려 없는 서비스. 북한의 통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했고 정확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게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다. 사람 중심의 미래에. 오늘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성수동의 한 무인 카페를 찾았습니다. 트러스트 커피. 이름이 인상적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향긋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없었죠.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커피를 즐기고 양심껏 결제해 주세요. 커피 머신 5대가 줄지어 있었고 각각 다른 원두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도 있더군요. 블루마운틴을 무인 카페에서 가격표를 봤습니다. 8,000원. 취리에서는 3만 원은 하는데 직원 인건비가 없으니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겠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결제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직 지수 102%. 어제 봤던 그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02%가 무슨 뜻이에요? 어제 깜빡하고 안 낸 사람들이 오늘 와서 더 내고 간 거예요. 미안하니까요. 저도 한번 깜빡했는데 다음날 와서 10,000원 냈어요. 신뢰가 곧 화폐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근처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20대 있었는데 모두 앱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를 두고 가도 안전한가요? 이용객에게 물었습니다. 네. 다들 자기 빨래만 가져가요. 남의 빨래 가져가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점심시간, 저는 강남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입구에서 앱으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나올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죠. 한 구석에 특이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정직 코너. 앱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접 계산하고 현금통에 돈을 넣는 방식이었죠. 한 할머니가 김밥을 고르고 계산하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 어려우시지 않아요? 에이, 이게 뭐가 어려워? 물건 값 보고 돈 넣으면 되지. 돈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먹고 살만한데.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만하다. 오후에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 박민재 씨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무인 경영이에요. 회사가 무인이라고요? 아니요. 무인 경영이요. 직원들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 정하고 프로젝트도 자율적으로 선택해요. 그게 가능해요? 신뢰하면 가능해요. 한국은 이제 그런 사회가 됐어요. 박 대표는 회사를 구경시켜줬습니다. 24시간 개방된 사무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의실, 무료 스낵바. 모든 게 직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죠. 스위스 기업과도 협업하시나요? 네. 하는데 힘들어요. 왜요? 결제 단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즉시 결정하는데 유럽은 회의만 10번 해요. 뼈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저녁, 홍대의 한 무인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에요? 네. 무인이니까 가능하죠. 한 독자가 답했습니다. 책을 고르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도 정직 코너가 있었는데 헌책을 가져와서 팔 수도 있었습니다. 판매금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이 시스템 문제 없나요? 관리 앱을 운영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착되니까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인건비 없고 24시간 영업하니까. 도난은 월 0.3%, 3% 미만이에요. 밤 11시,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카운터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객 한마디. 펼쳐보니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깜빡했어요. 오늘 8,000원 넣고 가요. 죄송. 감사해요. 정직한 가게 최고. 스위스에서 온 관광객입니다. 한국 대단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신뢰 경제에 감동받았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감시로, 스위스는 계약서로, 한국은 신뢰로 사회를 운영한다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어느 것이 더 인간적일까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찰 일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취재 허가를 받았거든요. 기차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 3나노 수율 테스트 결과 나온대. 드디어 90% 넘을 것 같은데. TSMC도 아직 85%인데. 우리가 먼저 넘으면. 그들의 대화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입니다. 안내를 맡은 김성민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직원만 7만 명이 일하고 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공항보다 더 엄격했죠. 산업 스파이 때문인가요?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춰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우주복 같았죠. 먼지 한 톨 용납 안 됩니다.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 회로를 만드니까요. 클린룸 내부는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노란빛 아래 거대한 장비들이 작동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EUV 장비입니다. 김 과장이 가리켰습니다. 한 대에 200억 원. 전 세계에 100대밖에 없는데 우리가 20대 보유하고 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는 몇 대나 있나요? 제로요. 유럽 전체가 5대 정도? 일본은요? 3대요. 그것도 구형 모델이고 격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앞서게 됐나요? 일본이 90년대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매년 40조 원씩. 일본은 투자를 주저했고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완전 자동화에 놀랐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네요. AI가 대부분 제어해요. 사람은 AI를 관리하는 역할이죠. 스위스 반도체 공장은 어떤가요? 김 과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위스는 반도체 만들지 않죠. 유럽 전체가 한국과 대만에 의존해요. 회의실로 이동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를 생산합니다. 화면에 로고들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다 우리 고객이죠. 북한 기업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북한은 반도체 못 만들어요. 기술도 없고 투자도 없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북한에 투자한 200억 프랑. 만약 삼성에 투자했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뷔페 수준이었는데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나요? 네. 직원 복지 차원에서요. 그리고 어린이집, 병원, 헬스장도 다 무료예요. 스위스 기업들도 복지가 좋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이 2만 명이라는 설명에 또 놀랐습니다. 유럽보다 많나요? 유럽 반도체 기업 전체 연구원 수보다 많아요. 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스피드요. 우리는 결정하면 바로 실행해요. 유럽은 회의만 반년해요. 그래도 유럽이 더 신중하지 않나요? 반도체는 6개월이 1년이에요. 신중하다가 시장 놓치면 끝이에요. 저는 뼈아프게 이해했습니다. 스위스가 느린 이유를 전형 무력 디지털 시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죠. 갤럭시 점유율이 애플을 넘었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1위예요. 전시관에서 미래 기술을 봤습니다. 투명 OLED, 접히는 화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이건 언제 상용화되나요? 2, 3년 내요. 일본은 아직 개발도 못하고 있죠. 밤 9시, 공장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죠. 김 과장님, 북한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한이요?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만들고
우리는 반도체 만들죠. 둘 다 작은 거지만 하나는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는 세상을 연결해요. 어느 게 미래일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했죠. 북한, 핵무기, 국제 제재, 고립, 투자 200억 프랑, 수익률 2%, 남한, 반도체, 세계 시장, 연결, 만약 투자했다면 수익률 1000%,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30년간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우르줄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일이에요? 30년간 잘못된 곳에 투자했어.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투자했어야 했어. 우르줄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안 게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김정은 계좌를 열었습니다. 150억 프랑. 이 돈이 30년 전 삼성에 들어갔다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00억 프랑. 10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를. 일요일 아침 6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취리 본사였죠. 회장 에리였습니다. 한스, 중간 보고 내놔. 회장님, 아직,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1시간 후, 저는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취리 본사 이사회실, 12명의 이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스, 보고해. 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들, 일주일간 서울에서 실사한 결과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실내 경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사회 인프라는. 한스, 에리가 소리쳤습니다. 너가 반박 자료 찾으러 간 거 아닌가? 하지만 회장님, 사실, 우리 고객이 누군지 잊었나?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스, 김정은 계좌가 200억 프랑이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사회 결정이 필요해.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좋다고? 그럼 북한 계좌를 닫자는 거야? 네. 저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북한 계좌를 정리하고 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미쳤어? 3대째 거래해온 고객을 버리라고? 한스, 정신 차려. 에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너가 일주일 만에 세뇌됐나? 북한 계좌 닫으면 우리 다 망해. 회장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북한은 미래가 없어요. 한국이 미래예요. 증거가 뭔데? 숫자입니다. 저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30년 전 북한 대신 한국에 투자했다면 200억 프랑은 지금 2000억 프랑이 되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스, 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가 해고야. 회장님, 북한 담당자 림철남이 벌써 항해 전화 넣었어. 배신자라고. 우리 신용이 바닥났어. 회장님, 저는 2주일 더 줄게. 제대로 된 보고서 써. 안 그러면 30년 연금도 없어.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우르줄라였죠. 여보, 괜찮아요? 회장이 해고하겠대. 당신이 옳은 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연금 없으면 어때요? 당신이 떳떳하면 되죠. 우르줄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0년간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저곳에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2주일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 그리고 본사를 설득하겠다고. 아니, 설득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월요일 오전, 저는 파주로 향했습니다. 한국방산 전시관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산 전시관 가시네요. 요즘 외국인들 엄청 와요. 군인들인가요? 아니요. 바이어들이요. 무기 사러 오는 사람들. 한국 무기가 지금 대박이거든요. 전시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K2 흑표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K9 자주포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이동욱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작년 수출액만 200억 달러를 넘었죠. 스위스는요? 스위스는 중립국이라 무기 수출 거의 안 하죠. 일본은요? 1억 달러 미만입니다. 200대 1의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격차가?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어요. 최근 풀었지만 이미 늦었죠. 경험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없어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K2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가 뭐가 특별한가요?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네트워크 전투 체계,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앞서요. 북한 전차는요? 70년대 기술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 돈을 관리하면서 남한 무기가 세계 최고라니? 크린의 K2 전차의 실전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속 70km로 달리며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죠. 이걸 본 폴란드 국방장관이 즉시 계약했어요. 1000대요. 1000대요. 네. 우리 돈 20조 원어치. 다음은 K9 자주포 섹션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예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해줘요. 일본은 기술 이전 절대 안 하죠. 3층에는 미사일 섹션이 있었습니다. 천궁방공 미사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UAE가 이걸 도입하기로 했어요. 미국제 대신 한국제를 선택한 거죠. 4층은 해군 무기였습니다. 이 잠수함이 인도네시아 수출 모델입니다. 독일 잠수함보다 조용하고 저렴해요. 일본 잠수함은요? 이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그리고 수출 경험이 없어서 AS도 불안하고. 점심시간, 군 식당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멕시코 국방부에서 온 카를로스 멘데스 대령이었죠. 한국 무기를 보러 오셨나요? 네. K2 전차와 FA-50 전투기를 검토 중이에요. 스위스 무기는 안 보셨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스위스는 무기 안 파니까요. 일본도 봤는데 그들은 마케팅도 안 해요. 카탈로그조차 영어로 없더라고요. 품질은 어떤가요? 품질이 좋아도 팔 생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한국은 우리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해주고 정비 교육도 해줘요.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상현실로 K2 전차를 조종해 볼 수 있었죠. 이 시뮬레이터도 수출하나요? 네. 훈련 패키지로 같이 팔아요. 한 폴란드 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나요? 첫째, 실전 검증. 한국은 70년간 실전 대비해 왔잖아요. 둘째, 가격. 독일 전차의 70% 가격이에요. 셋째, 납기.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일본 무기는 검토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일본은 수출 허가 받는 데만 2년 걸린대요. 우리는 내년에 필요한데. 저녁 무렵 야외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FA-50 경공격기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이미 도입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장점이 뭐죠? 가격이 F-16의 절반이에요. 성능은 80% 수준이고요. 가성비 최고죠. 전시관을 나오며 이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산 강국이 됐나요? 절박함이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니까 가능했어요. 일본도 제조업 강국인데 일본은 민수용만 잘해요. 군수는 경험이 없죠. 그리고 너무 완벽주의예요. 100% 만들려다 시기를 놓쳐요. 돌아오는 길, 퇴역 장군을 만났습니다. 북한 군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장비는 우리가 압도적이죠. 그들은 50년 전 무기 쓰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30년간 북한 돈을 관리하며 남한 군대를 무시했던 것이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국제 제재, 고립, 방산 수출 제로, 남한, 재래식 무기, 세계 시장, 연결,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둘 다 무기인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해왔는지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 앞이었죠. 강태원 교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한스 슈미트 씨는 30년간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서 일했고 2주일간 한국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전 저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북한 고위층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죠. 분단국 주제에 북한보다 조금 나은 나라라고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간 제가 본 한국은 제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PPT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무인 편의점입니다. 현금 박스가 열려있죠. 실내 경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버스 정류장 에어컨. 시민 중심 설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삼성 3나노 공정.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K2 전차 폴란드 수출. 방산 강국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스위스는 왜 뒤처진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안주했습니다. 중립국이라는 지위에, 금융강국이라는 명성에 변화를 거부했죠. 한국은요?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를 완전히 바꿨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북한 돈을 받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독재자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무시했죠. 제 인생 최대의 수치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에 투자하시겠어요? 네. 제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스위스 은행들도 생각을 바꿀까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당당해지세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인이 스위스나 일본을 선진국으로 봅니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로 한국이 앞서요. 강태원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스, 그럼 당신은 30년간 뭘 본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북한의 돈, 일본의 과거 영광, 정작 성장하는 한국은 보지 못했죠. 한국의 약점은 없나요? 있죠. 저출산, 높은 자살률, 과도한 경쟁. 하지만 이것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스위스는 노력도 안 하고 있고요. 토론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에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인 정신, 디테일, 서비스 정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1세기를 이끌 수 없습니다. 왜요?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일본은 섬나라 근성을 못 벗어났어요.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있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과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스 씨,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다니? 자신감은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린 것뿐이에요. 캠퍼스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 독재자 돈으로 살던 제가 한국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수요일 아침 6시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주 취재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노트북 화면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투자 등급 B에서 S로 상향 권고. 부제목을 적었습니다. 20억 프랑 긴급 투자 제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0년 커리어를 부정하는 문서였으니까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 3주간 서울 실사 결과. 한국은 국제전략연구소 평가가 정확함을 확인. 세계 4위 강대국 지위에 부합하는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 보유. 즉각적인 투자 전환 권고. 본론 1. 신뢰 경제. 무인 시스템 기반 거래 비용 최소화. 정직 지수 평균 98% 이상. 사회자본 극대화로 경제 효율성 세계 최고 수준. 본론 2. 반도체 기술. 3나노 공정 세계 유일. EUV 장비 20대 보유.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고객. 본론 3. 방산 산업. 수출액 200억 달러로 세계 4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시장 장악. 가격 대비 성능 세계 최고. 본론 4. 혁신 생태계. 정부 주도 스타트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 운영. 24시간 코워킹 스페이스. 유럽 대비 의사결정 속도 10배. 결론. 기존 북한 계좌 200억 프랑 단계적 정리. 한국 주요 기업 투자로 전환. 추정 수익률 연 20%. 10년 후 100억 프랑 예상. 보고서를 다 쓰고 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한스. 회장님께서 전화 바꾸래요. 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스. 보고서 받았어. 네.
회장님, 너가 정말 미쳤나? 북한 계좌 다 짜고? 회장님, 숫자를 보세요. 만약 30년 전 한국에 투자했다면. 닥쳐. 에리가 소리쳤습니다. 림철남한테 전화 왔어. 배신자라고. 계좌 다 닫겠대. 200억 프랑이 날아간다고. 회장님, 그게 오히려 내일 이사회에 소집했어. 너가 직접 와서 설명해. 내일요? 취리까지 13시간인데 오늘 밤 비행기 타.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 못 오면 해고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자료, 그리고 3주간 찍은 사진들. 오후 3시 호텔 체크아웃을 하며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주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네. 제가 잘못 살아온 30년을 깨달았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우르줄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일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 해. 준비됐어요? 응. 근데 떨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당신이 옳은 일 하면 돼요.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고마워. 그리고 한스. 응. 당신 자랑스러워요. 58회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주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북한을 정당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 숫자를 봤고 사람을 봤고 미래를 봤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서울.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제목 슬라이드. 한국. 세계가 놓친 기회. 우리가 잡아야 할 미래.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제가 이길 거라고. 아니, 이기지 못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거라고. 13시간 비행.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목요일 오전 9시 저는 취리 본사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3시간 비행 후 바로 온 거였죠. 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회장실에는 이미 12명의 이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는 서울지사장도 연결되어 있었죠. 앉아. 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죠. 시작하기 전에 에리가 말했습니다. 림철남이 오늘 새벽에 또 전화했어. 한스 너가 배신자라고. 계좌 전부 닫겠대. 200억 프랑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사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스, 설명해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30년간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출렁임이 일었습니다. 아니, 제가 저를 속였습니다. 에리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북한 고위층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200억 프랑, 30조 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김정은 계좌 잔액. 이 돈으로 저는 한 달에 5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죠. 분단국 주제에 북한보다 조금 나은 나라라고. 다음 슬라이드. 서울 스카이라인. 하지만 3주간 제가 본 한국은 제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무인 편의점 사진. 신뢰 경제입니다. 현금 박스가 열려 있어도 아무도 훔치지 않습니다. 정직 지수 98% 이상? 한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데? 거래 비용이 제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직원 없이도 24시간 운영. 인건비 절감 40%. 고객 만족도 95%. 다음 슬라이드. 삼성 반도체 공장. 3나노. 공정.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과 TSMC만 생산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애플, 구글, 아마존이 고객입니다. EUV 장비 20대. 전 세계 100대 중 20%를 한국이 보유합니다. LE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을 버리고 한국에 가야 하는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화면에 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30년 전 우리가 북한 대신 한국에 투자했다면?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200억 프랑은 지금 2천억 프랑이 되었을 겁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배입니다. 우리가 30년간 놓친 기회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30년 수익률 1200%, LG전자 900%, 현대차 700%, 반면 북한 투자 수익률 평균 2%, 정치 리스크로 손실 위험 상존. 또 다른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고객이야. 3대째 거래해온.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독재자 돈이 좋아서 민주주의 국가를 무시했죠. 에리히가 소리쳤습니다. 한스, 너가 우리 은행을 모욕하는 거야.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은행을 구하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방산 수출 그래프. 한국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일본 1억 달러, 북한 제로, 200대 1대 제로입니다. K2 전차 폴란드 수출 1000대, 20조 원,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게 미래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기술로, 독재가 아니라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길 1. 북한 유지, 200억 프랑 정체, 정치 리스크 증가, 국제 제재 강화, 10년 후 손실 가능성 높음. 길 2. 한국 전환, 20억 프랑 투자, 연수익률 20% 예상, 10년 후 100억 프랑 가능. 저는 이사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과거에 남을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에리히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스, 너가 해고야. 기다려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고령 이사 프리츠 슈나이더였죠. 한스, 너가 말이 맞아. 에리히가 돌아봤습니다. 프리츠, 무슨 소리야? 에리히, 나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잘못된 곳에 투자했다는 걸. 근데 고객 관계 때문에 눈 감았지.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젊은 이사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회일 수 있어요. 에리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 님철남이 계좌 닫으면 우리 망해. 망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님철남이 계좌 닫으면 다른 은행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도 결국 우리와 같은 결정을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미래가 없으니까요. 프리츠가 말했습니다. 투표하자. 한스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긴장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과반이었습니다. 에리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프리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냐, 에리히.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우리가 30년간 미쳐 있었어.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찬성 8, 반대 넷. 한국 투자 20억 프랑 승인. 북한 계좌 단계적 정리 시작.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이겼습니다. 에리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스, 너가 이 은행에서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떳떳합니다. 프리츠가 일어섰습니다. 에리히, 한스가 아니라 당신이 물러나야 해. 30년간 잘못된 길로 이끈 건 당신이니까.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르줄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이겼어. 정말요? 저는 우르줄라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일을 했어. 회의가 끝나고 1시간 후 블룸버그 속보가 터졌습니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북한 계좌 정리하고 한국 투자 전환.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크레딧 스위스 투자 팀장이었습니다. 한스, 당신 결정 봤어. 우리도 한국 투자 검토 중이야. 정말요? 당신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두 번째 전화, UBS 아시아 담당이었습니다. 한스, 우리한테 와서 컨설팅 해줘. 연봉 2배 줄게. 지금은 곤란합니다. 생각해봐. 한국 투자 전문가로 당신만 한 사람 없어. 세 번째 전화, JP모건 런던 지사였습니다. 한스, 아시아 전략 다시 짜야겠어. 자문 좀 해줄 수 있어? 한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 국제금융 담당자였죠. 한스 씨,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환영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울로 오시면 대통령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스 씨, 저희와 파트너십 논의하고 싶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한국 언론도 난리였습니다. 스위스 은행가의 고백, 북한 비자금 관리자가 본 한국의 진실, 30년 편견을 깬 용기, 한스 슈미트의 선택. 저녁 뉴스에서는 제 이야기가 톱으로 나왔습니다. 스위스 금융계를 뒤흔든 한 은행가의 고백, 북한 독재자 돈을 관리하던 그가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30년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반면 북한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림철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배신자, 너는 끝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림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길입니다. 언젠가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밤 9시,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르줄라가 와인을 준비해뒀더군요. 축하해요. 용기 있는 남편.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이제 뭐 할 거예요? 서울로 가려고. 거기서 새 시작을 하고 싶어. 우르줄라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갈게요. 한국어 배워야겠네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김정은 계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죠. KJUN, 잔액 150억 프랑, 상태 폐쇄 준비 중. 30년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창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매수 신청서, 투자자 한스 슈미트, 금액 50억 프랑,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거래 완료.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200명의 기자가 참석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제 이름은 한스 슈미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북한 독재자의 비자금을 관리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김정은 가문의 돈을 3대째 관리했습니다. 200억 프랑, 30조 원입니다. 플래시가 더 빛났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알프스가 보이는 집무실, 벤츠, 고급 클럽, 모두 독재자 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서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분단국 주제에 북한보다 조금 나은 나라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30년간 여러분을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3주간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뢰로 작동하는 사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스 씨, 왜 이제야 말하나요?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돈을 세탁했다는 건가요? 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법상 합법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얼마나 투자하나요? 제 전 재산입니다. 50억 프랑, 7조 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나요? 제 부인은 저를 지지합니다. 이제 서울로 이사 올 겁니다. 북한의 보복이 두렵지 않나요? 두렵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스위스 은행들도 따라올까요? 이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UBS, JP모건 모두 한국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얼마나 투자할 것 같나요? 향후 5년간 2천억 프랑은 한국으로 올 겁니다. 300조 원이네요. 네. 세계 금융계가 한국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신뢰, 기술, 혁신, 모든 면에서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당당히 말하세요. 한국이 세계 4위라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시민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씨, 고맙습니다. 한 청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줘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늦게 알아본 겁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용기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프레스센터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독재자 돈으로 산 제가 이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한스 슈미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 북한 독재자 비자금을 관리하던 스위스 금융 엘리트. 그가 단 3주 만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한국에 무릎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한스 슈미트는 현재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에서 유럽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리고 있죠. 그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흐른 돈은 지금까지 6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함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30년간 어둠에 투자했습니다. 이제는 빛에 투자합니다. 북한 돈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수익률 12%, 북한 투자 30년 수익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가 투자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인도 인정한 나라, 신뢰로 작동하고 혁신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